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통계 분석은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는 분석은 그 수치들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들의 가운데값, 그게 평균이든 뭐 이 최빈값이든 그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과 그 중앙값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를 뭐 분산을 이야기하든 뭐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든 그 두 가지 중앙값과 퍼짐의 정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여러 가지 현실 세상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앞에 나왔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과 퍼짐의 정도. 이제 지금 이 체비셰프의 정리라고 하는 데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중앙값이 되겠죠. 평균이든 최빈값이든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퍼져 있는 정도, 이게 왼쪽으로 퍼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현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했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뭐 식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왜 클로버 잎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네잎 클로버가 나올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네잎 클로버만 여기 이제 변종이죠. 변종이 네잎 클로버만 재배를 해서 그걸 판매하는 업자도 있어요. 변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파종하는 클로바는 모두 다 네잎 클로바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판매를 합니다. 굉장히 고가로 팔더라고요. 또 변종을 해서 이제 5잎 클로바도 만들어서 팔죠. 이제 그런 뭐 여튼 이제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이 채비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세상을 바라봤더니 그 동일한 특성,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는 그 자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에 굉장히 많이 자료들이 모여 있고 평균에 빽빽하게 모여 있고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자료가 퍼져 있으면서 종 모양을 이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종 모양을 나타내더라. 현실 세상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자료가 동일한 특성이나 모습을 나타내는 자료가 대부분이 평균에 빽빽하게 모여있고, 빽빽하게 모여있는 것은 이 높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 많은 개수들이 평균 중심에 모여있고, 이제 멀리 떨어질수록 이 개수가 점점 줄어들겠지만,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종 모양을 이루고 있더라. 이걸 이제 채비셰프가 찾아내면서 이걸 이제 채비셰프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통계학이 실질적으로
발달하게 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예를 가지고 보니까 동일한 특성이나 모습을 나타내는 자료들은 앞에서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퍼져 있는 정도, 오른쪽으로 퍼져 있는 정도, 이게 이제 편차. 표준 편차는 이제 정규화 시켜놓은 이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평균이 100인 게 있을 것이고 평균이 1000인 게 있을 것인데, 평균을 1로 놓고 또는 0으로 놓고 이제 이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러니까 이 동일한 특성이나 모습을 나타내는 자료의 70% 정도는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1 표준편차, 마이너스 1 표준편차, 플러스 1 표준편차, 마이너스 1 표준편차 안에 자료의 한70% 정도가 모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95%는 왼쪽으로 2, 오른쪽으로 2 표준편차 내에 자료들이 모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자료들의 거의 100%, 90%, 99.7%는 3 표준편차 내에 포함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해서 실제 현실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런 경험적인 룰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비셰프의 경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검증하는 방법이 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Z분포표, T분포표라고 하는 것도 이 체비셰프의 경험의 법칙을 수십만 번 이 현실 세상에서의 데이터들을 수십만 번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서 만들어낸 표예요. 이 체비셰프의 경험의 법칙으로 나타난 것들을 표로 만들어낸 게, 그게 이제 이 정규분포표, 뭐 T분포표 등등등등의 그런 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체비셰프의 정리를 보면 이제 어떤 또 룰이 나타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뭐 정규분포, T분포 등과 같은 그런 분포는 이제 우리가 통계학의 책에서 지난번에 처럼 분포표가 있고, 그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PSS 같은 데 보면 그 분포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결과 통계 결과 값을 뽑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현실 세상에서의 자료의 분포가, 그러니까 종 모양을 이루는 분포가, 이런 종 모양을 이루는 정규 분포나 T분포가 아니거나, 또는 어떤 분포의 모습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경우에도 이 체브셰프의 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되겠더라. 그러니까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이 값을, 특정한 현상에 대한 값을 1000개의 값을 찾았으면 이 1000개의 값들의 68% 정도는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편차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68%면은 680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680% 정도는 평균을 0이라고 넣을 때 왼쪽으로 1 표준편차, 오른쪽으로 1 표준편차 사이에 들어가고, 950개 정도는 2 표준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사이에 들어가고, 그렇더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의 대부분 맞더라는 거예요. 맞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체비셰프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SPSS에서 쓰는 일반적인 통계 분석에서는 대부분 이제 정기분포를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료가 상당 부분 개수가 많아지면 분포가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그립니다. 그래서 정기분포이거나 T분포의 형태를 띄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자료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체브셰프 정리를 적용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자료를 이 정기분포나 T분포의 형태로 계속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계속 변환을 시키면 정기분포나 T분포의 종 모양의 형태의 분포로 자료가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숫자를 수학적인 방식으로 계속 변환을 시켜보면 종 모양의 이런 형태의 특성을 가진 자료가 바뀌더라. 그렇게 바꿔놓고 이제 정기분포나 T분포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은 지난번에처럼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사한 자료들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지만 그걸 루트를 씌워서 샘플의 사이즈로 이 변화를 시킨 표준 편차로 하면 모든 그 조사한 자료들의 사이즈가 동일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숫자의 크기의 차이에 따른 것을 없애고 서로 다르게 조사한 두 집단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부분 정기분포나 T분포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분석을 해요. SPSS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일부 통계적인 고급 통계 방식에서는 정기분포나 T분포가 아닌 경우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해요. 뒤에 가면 이제 몇 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체비셰프의 정리에서도 보면 일단은 자료들이 대부분 종 모양의 분포를 이루더라. 그래서 뭐 68%, 95%, 99.7%. 이게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세 개는 이제 정기분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것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고, 현실 세계에서 찾아보니까 종 모양을 그리더라 라고 하는 게 체비셰프의 정리이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조사한 자료의 분포를 모를 경우에도 이 체비셰프의 정리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분포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왜? 경험적으로 이게 그렇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렇다, 이걸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억을 해야 할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변동성을 측정을 하는 것을 이제 분산이나 이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처럼 이 조사한 자료들 간에 측정 단위가 다르거나 평균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이런 전기분포를 이루는데 큰 것은 이렇게 큰 전기분포를 그리고 얘는 평균이 100이고 얘는 평균이 1인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를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어떤 핸드폰에 대한 구매 핸드폰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왜 들까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10대의 경우에 대한 집단에 대한 샘플을 조사를 하고 20대 집단에 대해서, 그다음에 50대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10대는 소득 수준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 50대는 가지고 있는 돈이 크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행태가 50대가 더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얘는 50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얘는 10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두 집단이 같은 어떤 성향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집단과 이 집단을 서로 이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것들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춰놓고, 동일하게 일반적으로는 0에서 좌우로 0.5씩 0.5씩으로 이 퍼짐의 정도가 0.5씩으로 해서 이런 종 모양의 형태로 가게끔 두 개를 변환을 시켜줍니다. 평균으로 나눠주고 해가지고 두 개로 변환을 시켜서 얘가 가지고 있는 변환시키는 이 모습과 얘가 가지고 있는 변환시키는 이 모습이 같으면 둘 사이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그러면 이제 이 사이즈가 달릴 테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이 원 단위로 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100만 원 단위로 조사를 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튀겨져 있잖아요. 100만 배. 이제 그런 경우,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평균이 크게 다를 경우에 서로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눠준, 표준 편차를 이 측정 단위의 차이를 조정을 해준, 그 조정을 하는 게 이제 평균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눠준 값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걸 변동 개수라고 얘기해요. 변동을 하는 수치, 개수값. 영어만 좀씩 다르는데, 이 영어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앞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퍼짐의 정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자료들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쭈물럭 하면서 바꿔보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평균의 모습, 두 번째는 퍼짐의 정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가끔 쓰는 게, 우리가 지금 조사한 자료가 전체 집단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했던 핸드폰 구매 성향을 가지고 핸드폰을 어떨 때 구매할까라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보고 싶은데, 우리가 50대 집단을 가지고 놓고 보면 이 50대 집단의 소득 수준은 아무래도 10대 집단의 소득 수준보다 많겠죠. 그럴 때 이제 이 50대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을 놨을 때 이 집단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뽑은 자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50대 집단의 위치는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이렇게 이 0부터 100까지로 놓고 쭉 위치하는 위치를 찾아보는 것. 그걸 이제
100분위수로 위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번째 위치한 자료를 100분위수로 1부터 100으로 놓고 볼 때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위치를 측정하는 첫 번째 방식이 100분위수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건 이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SPSS 통계를 해서 돌리면 자료를 넣고 돌리면 100분위수가 그냥 찍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4분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이 자료들을 이렇게 4개의 쿼터로, 이렇게 4개의 쿼터로 나눠서 4개의 쿼터로 나눠서 어느 쿼터에 위치하는가. 그러니까 100가지를 놓고 이렇게 4개로 25씩 25, 50, 75, 100로 해서 이렇게 놓고 어디에 위치하는가 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분위라고 하죠. 분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는 것처럼 분기 형태로 나눠서 분기, 4개의 분기로 나눠서 위치하고 있는 곳. 그래서 쿼털리 원이라고 해요. 쿼털리 원. 그래서 얘는 이제 위치를 보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쿼털리 방식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Z값이라고 하는 것. 얘가 이제 그 세 번째, 통계학에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평균, 그 다음에 퍼짐, 그 다음에 이제 Z값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Z값은 퍼짐의 정도를 중앙값을 0, 좌우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규화 시킨다라고 해요. 정규화 시켜 놓은 거예요.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춰 놓고, 그러니까 중앙값을 0, 오른쪽의 것을 0.5, 왼쪽의 것을 마이너스 0.5로 놓고, 이 사이에서 자료가, 우리가 뽑은 자료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계산한 것을 Z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정규분포표라고 해서 어떤 정규분포라고 해서 이런 종 모양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해보면 이 중앙값이 0에 모여있는 자료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이제 좌우로 갈수록 자료의 개수는 높이로 이야기를 해요. 자료의 개수가 점점 개수가 적어지더라. 그래서 얘는 평균보다 큰 값, 평균보다 작은 값이 그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상대적으로 나타내주는 것. 그래서 얘는 이제 Z 값은 이 전체 집단의 뭐 모집단이든 표본 집단이든 평균 값을 각각의 개별 관측치에서 이 평균 값을 빼고 이것을 이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이에요. 이건 이제 이렇다더라라고 한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것 평균으로부터 정규화시켜서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특정 값이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이 위치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사이즈를 통일시켜서 사이즈를 통일시키는 걸 정규화한다고 하는데, 정규화시켜서 위치를 찾아보는 작업을 하는 게 Z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조사한 자료들의 평균값이 얼마냐, 퍼져 있는 정도가 얼마냐, 그리고 특정한 값이 전체 자료들에서 특정 값이 이 상대적으로 이 특정 값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이걸 이제 보는 이유가 이 집단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A라고 하는 표본을 100개를 뽑았고 B라고 하는 표본을 200개를 뽑았을 때, 이 두 개에서 뽑은 값에서 A에서 뽑은 값이 예를 들어서 70으로 나온 값이 있고 B에서 뽑은 값으로 140으로 나온 값이 있으면, 언뜻 보면 두 개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가 같을 것 같죠? 같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진짜 같을까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200개 뽑은 것의 평균이 150이면 얘는 그리고 100개 뽑은 평균이 50이면 얘와 얘의 떨어져 있는 위치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Z값을 씁니다. 대개 얘는 이제 어떤 경우에 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체 집단에 대한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왜?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겠죠. 얘는 이제 그래서 500만 개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한 10,000개 정도를 매년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500만 개를 뽑은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 4년 전에 한 이것의 이것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와 올해 조사한 값을 가지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를 비교를 해서 4년 전에 한 500만 개짜리에서의 상대적인 위치와 올해 한 이 10,000개짜리에서 이 특정 값이 떨어져 있는 위치가 같으면 이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르면 성향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돼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 Z값을 계산을 합니다.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즈를 동일하게 하고 서로 비교가 가능하게끔 정규화 시켜 놓은 형태의 값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치를 비교하는 방법은 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중앙값으로부터 이 최소값과 중앙값 사이에 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Q1으로 놓고, 이 중앙값으로부터 최대값 사이에 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Q2로 놓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의 자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이것들에 위치하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그려봐서 이게 서로 좌우 대칭인가를 분석하는 그림을
박스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이제 수염 상자라고도 이야기해요. 수염 상자. 수염 상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수염 그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이제 엑셀이나 SPSS에서 이거 클릭을 하면 찍어져요. 그래서 대칭인지 대칭이 아닌지를 엑셀에서는 그려서 그려주니까 보면 알 수 있고, SPSS는 이거 찍으면 대칭이다, 대칭이 아니다를 결론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 얘는 이제 그 통계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자료 분석을 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서 뭐 시중에서 고객들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그 자료의 성향을, 자료의 모습을 볼 때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박스 플롯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활용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자료가 좌우 대칭인 거죠. 얘는 이제 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나와 있어요. 얘는 왼쪽으로 꼬리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흔히 향해서 얘를 이렇게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나타낸 그림, 이렇게 어느 쪽으로 꼬리가 나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을 외도라고 여겨요. 외도. 도자는 그림 도자예요. 왜? 이 외자도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근데 이게 마땅히 쓸만한 단어가 또 없어요. 그래서 외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외도를 왜 쓰느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분포를 넣고 얘를 몇 차례 변환을 시키면, 첫 번째 이제 분포를 이렇게 놓고 봐요. 이제 요즘에는 얘가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롱테일이라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존에서 서적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때 대부분의 출판물은 이 수명이 3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발간이 되면 그 책의 매출은 3년에 95% 이상이 나타나고, 나머지 5%는 이 나머지 3년 이후에는 5%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되게 이제 최신 책만 판매하는 게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서적의 아마존에서 나는 수익의 분포를 낳고 보니까 이 서적의 판매 분포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이 수익이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이 정도에서 나는데, 실제로 이제 실제로 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서적들이 이런 모습을 그리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이 테일에서 발생되는 수익들이 쌓여서 보니까 실제로 아마존의 서적 수익의 80% 이상이 이 롱테일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꼬리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최근 들어 경영학에서는 이 롱테일이라고 하는 이게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서적 음반도 그래요. 음반도 이 최신 발매에서 나타나는 수익은 초기에 반짝하다가 나머지는 굉장히 긴 꼬리를 가지고 수명을 가지고 넘어가면서 음원 수익이 발생이 돼요.
그 가수들의 대부분의 이제 음원 수입은 각각의 곡이 가지고 있는 이 롱테일에서 얻는 수익이 거의 80% 얘도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뭐 조용필 등등등의 가수는 이 테일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1년에 몇 억씩 됩니다. 뭐 전체 곡으로 하면은 몇십억씩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분포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자료들의 특성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됐죠. 이제 최근 들어서 고급 통계에서는 이 롱테일의 외도 분포를 그대로 두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이제 많이 쓰여요. 근데 얘는 이제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중급이나 이 고급 이 초기 상태에서는 이 롱테일 분포를 주물럭주물럭 거려서 더하기 빼기를 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이런 좌우 대칭 분포의 모습을 가진 형태로 자료가 변환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했던 것은 빼주고 곱했던 건 나눠줘서 얘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이렇게 복원을 시킵니다. 이렇게 복원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이 좌우대칭 분포의 위치에선 이 값은 아주 이쪽에서 가까운 이 정도의 위치를 하겠죠. 이 정도의 위치를 할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복원을 시켜서 자료의 특성을 다시 분석하는 형태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비대칭 정도를 이야기한다. 대칭을 이루지 않는 정도를 측정한다. 대칭을 이루지 않는 정도, 자료 분포의 모양을 측정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그림과 정도를 비대칭도,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게 외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비대칭 이 대칭이냐 대칭이 아니면 어느 정도 대칭이 아니며 어느 쪽으로 대칭이 아니냐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이거예요. 얘도 이제 그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큐니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SK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큐니스. 그래서 이게 0이면 비대칭 정도가 0이면 좌우 대칭이겠죠. 0보다 크면 꼬리가 왼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0보다 적으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거고 0보다 적으면 왼쪽으로 꼬리가 긴 거죠. 얘도 통계 SPS를 분석을 하면 외도라고 해서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한글 SPS는 외도라고 해서 값을 나타내 줍니다. 뭐 0.00에 0.00이면 이제 좌우 대칭이죠. 정기 분포를 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까지면 좌우 대칭이라고 보고요. 이제 마이너스 0.3 정도 되면 얘인 거죠. 왼쪽으로 긴 꼬리.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게 이제 수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도가 뭐고, 얘는 외도라고 쓰고, 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좌우로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자료가 얼마나 뾰족하냐. 자료 분포가 얼마나 뾰족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 분포인데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뾰족한 게 이거보다는 훨씬 적죠. 그러면 이제 얘의 첨도는 얘의 첨도보다 훨씬 첨도가 낮은 거예요. 그걸 이제 뾰족함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얘는 이제 뭘 나타내냐면 여기가 평균이라고 놓고 보면 0이라고 하는 평균을 놓고 보면 평균에 모여있는 자료의 개수가 얘가 이 분포인 경우가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자료의 개수가 훨씬 많더라. 만약에 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와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와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놓고 보면 얘는 얘보다 동일한 평균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좌우 퍼짐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평균 근방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동일한 좌우 분포와 평균을 가지고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좋은 자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평균 중심으로 빽빽히 모여 있으니까 좋은 자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첨도, 자료 분포의 뾰족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그럼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렇죠? 분포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가운데 값, 퍼져 있는 정도, 자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을 이제 실시를 할 거예요. 통계 분석을 실시를 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실시를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서 수식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들의 각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기억을 해두세요. 얘를 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정규분포나 T분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PSS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오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게 대단히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건너뛰고 목요일 날 수업을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